중국이 베껴간 제품만 나열해도 이 넓은 행사장을 다 채우고도 남겠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뻔뻔하군요. 왜 먼 미국까지 와서 진상을 부리는 겁니까? 여기 미국 기술 포럼 행사장에서 중국 기계공학도 무리들이 소란을 일으키고 있는데요. 과연 이곳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한국 호랑이, 안녕하세요. 저는 충칭대학교 기계공학과에서 조교로 일하고 있는 장지크입니다. 어릴 적부터 기계와 기술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지금 이렇게 꿈꿔왔던 분야에서 일하며 연구와 교육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는 멋진 기회를 누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저희 아버지 덕분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가 근무하고 있는 충칭대학교 기계공학과의 교수님이십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영향은 제 삶의 모든 곳에 스며들어 있지요. 그리고 지금은 아버지 밑에서 조교로 일하며 아버지의 연구와 학생 지도를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힘들 때마다 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며 조언을 구했고 아버지는 항상 명쾌하고 지혜로운 답변으로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중국의 전기차와 드론 기술에 남다른 관심을 가지고 자라왔습니다. 제 방은 언제나 자동차와 드론 모형들로 가득했고 특히 아버지가 연구실에서 가져오신 자동차 부품이나 기술 관련 책들은 제게 보물 같은 존재였죠. 그리고 저에겐 또 하나의 독특한 취미가 있습니다. 저는 틈만 나면 전 세계 국가들의 군사력을 비교하고 이를 바탕으로 가상 전쟁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데 푹 빠져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군사 기술과 전쟁 전략에 흥미를 느껴온 저는 이 취미를 블로그로 발전시켜 제 상상력을 사람들과 공유하게 되었지요. 놀랍게도 제 글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과 환호를 받고 있습니다. 제 블로그에서 작성한 가상 전쟁 시나리오는 언제나 위대한 중국을 중심으로 전개됩니다. 중국은 매번 군사 기술과 전략 면에서 독보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항상 승리를 거두는 강대국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제 시나리오에서 중국과 대등하게 싸워본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가장 흥미롭고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시나리오 중 하나는 지금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중국산 전기차와 드론이 언제든 중국 군부의 원격 조작으로 작동하게 된다면 중국의 전기차는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전략적 무기로 변신합니다. 예를 들어 전기차와 드론이 주요 산업시설이나 군사 핵심 자원에 침투한 후 전기차에 내장된 고성능 배터리를 폭발시킨다고 상상해보세요. 배터리는 본래 에너지 저장 장치이지만 이를 적절히 활용하면 강력한 폭발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주요 시설들이 순식간에 파괴되고 적국은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드론은 공중에서 정밀 타격을 가하고 전기차는 지상에서 은밀히 침투하며 모든 작전이 AI와 네트워크로 실시간 조율된다면 중국 제품을 이용하는 나라는 어느 곳에서도 안전을 보장받지 못할 것입니다. 중국산 전기차와 드론을 중국 군부에서 마음먹은 대로 언제든 원격 조작이 가능하다면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중국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 시나리오들은 단순히 상상에 그치지 않고 중국이 가진 위대함을 다시 한번 느끼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죠. 언제나 승리는 위대한 중국이고 이 사실은 제 블로그를 읽는 독자들에게도 변함없는 진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요즘 들어 중국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어요. 왜 중국이 항상 이기나요? 중국은 우물 안개구리라고 생각이 되지 않나요? 그럴 때마다 저는 여유있게 답을 해요. 중국이 지는 시나리오는 절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중국의 기술이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비록 가상의 시나리오라 하지만 100% 팩트에 기반한 글입니다라며 반박을 하지요. 그래도 중국을 의심하는 사람들에겐 관련 기사들을 찾아서 이렇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교육 자료도 만들고 있어요. 한국 여러분들도 들어보실래요? 중국은 현재 세계 전기차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아무리 선전한다고 해도 중국산 전기차의 성능과 가격 경쟁력 앞에서는 한참 뒤처진다고 생각합니다. BYD, 니오에나이오, 샤오펑스펜 같은 중국 브랜드는 이미 세계적인 기술력을 인정받으며 글로벌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뛰어난 배터리 성능, 디자인, 자율주행 기술, 가격 경쟁력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합니다. 여러분은 이런 혁신을 본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중화민족은 세계를 이끌 운명을 타고났다는 믿음을 더욱 굳히게 될 겁니다. 특히 드론 기술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드론 기술은 세계적으로 독보적입니다. DJI 같은 기업은 상업용 드론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군사용 드론에서도 미국과 러시아를 압도하는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의 드론 기술은 다른 나라들에 비해 최소 10년 이상 앞서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하드웨어의 우위를 넘어서 자율주행, 인공지능, 에너지 효율성 등 다양한 측면에서 나타납니다. 중국은 드론 기술의 새로운 표준을 만들며 앞으로도 이를 기반으로 세계를 선도할 것입니다. 이런 교육 자료를 만들면서 배포하지만 요즘 들어 제게 더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와 인터뷰를 보면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한국 전기차에 대해 극찬을 아끼지 않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는 한국 전기차는 기술과 품질 면에서 세계 전기차 시장의 선두주자라며 현대자동차와 기아를 전기차 혁신의 새로운 표준으로 언급했습니다. 한국 전기차가 가진 배터리 기술과 디자인, 안전성, 그리고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독보적이라는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중국 전기차에 대해서는 비판을 서슴지 않는데 이를 들을 때마다 당혹스러운 기분이 듭니다. 머스크는 인터뷰에서 중국 전기차는 배터리 기술 제어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며 겉모습만 화려하게 꾸며 소비자를 현혹할 뿐 승객의 안전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런 발언은 제가 중국 최고의 대학에서 자동차 기계공학을 전공하며 배웠던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이야기라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동안 중국 언론에서는 중국 전기차가 기술적으로 세계를 선도하고 있다고 자신 있게 말해왔기 때문에 머스크의 날카로운 평가를 듣고 난이 혼란스러운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과연 제가 배운 것과 믿어왔던 중국 전기차 산업의 경쟁력은 실제로 어느 정도일까요? 중국 전기차가 진정한 기술 혁신을 통해 글로벌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면 단순히 외형적 매력과 가격 경쟁력만으로 세계 시장에서 살아남으려는 한계에 부딪히게 될까요? 그렇게 고민이 깊어지던 어느 날, 저는 결국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제 오랜 친구이자 인생의 멘토인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어릴 적부터 힘든 일이 있을 때 저는 친구보다도 아버지에게 먼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언제나 명쾌한 답을 주셨고 그 말들이 제 인생의 방향을 잡아줬거든요. 그래서 이번 고민도 아버지께 솔직하게 털어놓기로 했죠. 아버지 방에 들어가 모든 이야기를 쏟아냈습니다. 한국 전기차가 세계에서 칭송받고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한국 전기차를 극찬하는 반면 중국 전기차는 배터리 기술 부족과 안전성 문제로 혹평받는 상황에 대해 말이죠. 중국 최고의 대학에서 배운 내용과는 너무 달랐고 또 외국 언론의 평가를 보며 혼란스러웠다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반응은 예상 밖이었습니다. 너 VPN으로 구글 같은 사이트에 접속한 거야?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더니 갑자기 목소리를 높이셨어요. 어떻게 그런 기사를 봤냐고. 너 그거 불법인 거 몰라? 학교에서 이 사실이 들통나면 쫓겨날지도 모른다는 걸 생각이나 해봤어? 저는 태어나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혼이 났습니다. 평소 온화하시던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시니 당황스럽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호통을 치셨습니다. 그런 쓸데없는 기사 찾아볼 시간에 내가 할 일을 해. 학생들이 제출한 리포트부터 점검하고 내 연구에나 집중하라고. 너무 억울하고 화가 난 저는 아버지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왜 우리 중국 전기차가 외국에서 욕을 먹고 아버지가 항상 말씀하시던 중국의 속국인 한국 전기차가 이렇게 위상을 높이고 있냐는 말이에요.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더니 갑자기 비웃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그거야 당연한 거 아니냐? 다들 중국이 부러워서 안달난 거지. 흠집이라도 내야 자기들이 낫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야. 전기차 점유율을 봐. 우리 중국 전기차잖아. 자동차는 집 다음으로 가장 큰 소비를 하는 물건인데 아무 차나 산다고. 절대 아니지. 사람들이 결국 믿는 건 성능과 품질이야. 그게 바로 중국 전기차야. 아버지는 테이블을 쾅 치며 말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리고 이미 독일도 우리 중국 배터리와 전기차 제어 기술을 다 가져다 쓰고 있잖아. 그걸로 설명이 끝난 거지. 한국 전기차가 뭐. 그건 단지 마케팅이고 이미지일 뿐이야. 전 세계가 중국 기술을 따라오느라 정신없는데 언론 플레이로 흠집 내는 게 다야. 더 이상 말해봐야 입만 아프다. 나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버지는 경고를 덧붙이셨습니다. 그리고 너 다시는 VPN으로 우회 접속 같은 짓 하지 마. 걸리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저는 아버지에게 혼나면서도 모든 의문이 풀린 듯한 짜릿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역시 아버지는 최고야. 라며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그 사건이 있은 후 다시 한번 위대한 우리 중국의 기술에 자부심을 더 느꼈고 매일 아버지와 함께 연구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연구를 돕고 학생들을 가르치며 애국심도 커져만 갔지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사건이 제 일상에 갑작스럽게 찾아왔습니다. 점심 식사 후 로비에서 학생들과 커피를 한잔하고 있었는데 제 눈앞에 있던 게시판에 큼지막한 공고가 붙은 걸 발견했어요. 내용은 겨울방학 동안 미국에서 열리는 테크데이에 참석하는 학생들을 인솔할 조교를 모집한다는 것이었죠. 미국 테크데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앞선 기술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로 신기술 발표와 전시뿐만 아니라 주요 글로벌 기업과 연구기관들이 참가해 기술의 미래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인공지능, 전기차, 드론, 우주 개발, 로봇공학 등 최첨단 분야의 기술 혁신을 소개하는 이 행사는 전 세계 기술 연구자들에게는 꿈의 무대로 불리죠.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이 공고는 몇 주 전부터 게시판에 붙어 있었다는데 아무도 지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한 저는 다른 조교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돌아온 답변은 놀라울 정도로 한결같았습니다. 거길 왜 가냐고? 트럼프 꼴 보기 싫어서 안 간다. 신기술. 다 뜬 애기들이나 들고 오는 거지. 어차피 그 기술들 중국에서 먼저 다 만들어낸 거잖아. 미국까지 가서 그딴 거 보는 시간에 논문 쓰고 말겠다. 저도 그들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제가 배우고 경험한 중국 기술의 위대함을 생각하면 미국과 전 세계 국가들이 자랑하는 신기술이라는 게 결국 우리 중국 기술의 아류작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했거든요. 게다가 미국이라니 너무 멀고 낯선 곳이기도 했고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묘한 감정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버지 몰래 VPN으로 우회 접속해서 보았던 외부 세계가 떠올랐거든요. 미국과 한국에서 들려오는 전기차 기술과 혁신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중국 기술에 대한 평가가 너무나도 상반된다는 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실제로 그들의 기술은 어떤 수준일까? 정말 중국이 세계를 이끄는 기술 강국임을 확인할 수 있을까? 사실 저는 한 번도 중국을 떠나본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 이 땅에서만 자라왔고 다른 나라에 대해 알 기회도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 이번 기회가 제게는 단순히 기술을 배우러 가는 걸 넘어 새로운 세상을 볼 수 있는 인생 최초의 경험이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죠. 졸업을 앞둔 학생 10명을 인솔해야 하는 조건도 있었기에 학생들과 함께 준비하면 더욱 의미 있는 경험이 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결정이 알려지자 연구실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장지크, 너 진짜 미국 테크데이에 가겠다는 거야? 너 아버지가 알면 가만히 계시겠어? 저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고 했지만 연구실 동료들의 말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결국 집으로 돌아와 아버지께 이 사실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졸업생들과 함께 미국 테크데이에 참가하기로 했다는 말을 꺼냈고 아버지의 표정이 확 바뀌었습니다. 뭐, 내가 미국에 간다고? 아버지는 얼굴이 붉어지며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셨습니다. 너 지금 제정신이야? 그딴 곳에 왜 가려고 해? 그들 기술이 대단하다고 믿는 거야? 지금까지 내가 뭘 배웠는지 다 잊었어? 저는 너무 놀라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소 온화하시던 아버지가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그런 기사나 보고 그런 행사에 가서 배운다고?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봐.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어떤 전기차를 가장 많이 타고 있는지 확인해. 중국 기술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사실은 이미 충분히 증명됐어. 그런데 미국? 거긴 마케팅으로 가득 찬 나라야. 기술이 아니라 이미지로 포장된 쓰레기를 자랑할 뿐이야. 아버지는 격분한 나머지 책상을 두드리며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그놈의 VPN. 내가 핸드폰을 부숴버리든지 했어야 했어. 하지만 아버지가 아무리 화를 내고 단호하게 반대해도 이미 성인이 된 저를 설득하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더군다나 저는 이미 테크데이에 참석하기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상태였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제 고집을 꺾을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마지못해 허락하셨지만 조건을 내거셨습니다. 미국에 가서는 테크데이 일정 외에 절대 다른 곳에 가지 마라. 그리고 공공 와이파이에 접속하는 건 절대 금지다. 내가 또 이상한 기사라도 읽다가 쓸데없는 생각에 빠질까봐 걱정이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날카로웠지만 저는 이미 승리한 기분이었어요. 네, 알겠습니다라고 순순히 대답했지만 속으로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몰래 미국의 다양한 모습을 경험해 보겠다는 호기심이 불타오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그저 입을 닫고 조용히 있어야 할 때라는 걸 알았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는 끝났고 남은 건 출발일을 기다리는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설렘을 감추지 못하고 하루하루를 카운트다운하며 상상 속에서 미국 테크데이를 떠올렸습니다.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공항에서 만나본 학생들은 저마다 흥분된 마음을 감추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조교님, 미국 테크데이 진짜 대단할까요? 설마 미국 기술이 우리보다 앞서 있진 않겠죠? 한 학생이 물었고 다른 학생이 바로 말을 받았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요. 우리 중국 기술이 이미 세계를 주도하고 있는데 미국이 따라오려면 한참 멀었지요. 그렇게 비행기가 이륙하자 학생들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저마다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조교님, 테크데이에서는 AI 로봇 같은 걸 볼 수 있겠죠? 아니면 우주 기술이라든가. 근데 어차피 다 우리 중국 기술이 더 낫지 않나요? 저는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맞아. 테크데이는 결국 우리가 얼마나 앞서 있는지를 확인하는 자리야. 하지만 가서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배우는 것도 중요해. 우리가 왜 세계를 주도하는지 더 확실히 깨닫게 될 거야. 하지만 모든 답은 테크데이 현장에서 직접 확인해야만 알 수 있을 겁니다. 비행기가 고도를 안정적으로 유지한 후 저는 학생들과 간단한 브리핑을 진행했습니다. 테크데이에서의 일정, 주요 기업들, 그리고 우리가 주목해야 할 기술들에 대해 설명하면서 학생들의 열정을 북돋웠습니다. 그런데 옆자리에 앉아있던 한 외국인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학생들을 이끌고 테크데이에 가시는군요. 중국에선 테크데이를 어떻게 보고 있나요?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곧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중국은 이미 세계 전기차와 드론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테크데이는 우리가 그 우위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일 뿐이죠.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약간 의문스러운 표정을 짓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미국 기술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미국 기술은 아직 갈 길이 멉니다. 그는 더는 말을 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여전히 저를 신경 쓰이게 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학생들과 함께 드디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설렘과 기대에 부푼 채 입국 심사대로 향했지만 언제나 사건은 예상치 못한 순간에 터졌습니다. 한 학생이 심사관 앞에서 여권을 내미며 당당히 물었습니다. 왜 중국어를 안 써요? 여기는 미국이지만 세계 공용어는 중국어 아닌가요? 그 말을 들은 저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사관은 당황한 표정으로 학생을 바라보더니 영어로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기는 미국입니다. 영어로만 진행됩니다. 하지만 학생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목소리를 높이며 이어갔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중국어를 배우고 있는데 미국이라고 중국어를 무시하면 안 되죠. 최소한 통역사는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중국이 세계 경제를 이끌고 있는 시대에 아직도 이런 구시대적인 방식을 고수하다니 어이가 없네. 이 정도 규모의 공항이면 최소한 중국어 통역 정도는 준비해야 하지 않나요? 저희가 이런 실랑이를 벌이는 동안 뒤에 있던 사람들이 점점 더 눈살을 찌푸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바로 뒤에 있던 한 사람이 천천히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심사관에게 영어로 말했습니다. 이분들은 중국에서 온 학생들입니다. 아마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제가 이 상황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는 심사관과 간단히 대화를 나눈 후 저희를 돌아보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여기는 미국입니다. 미국에서는 영어가 기본입니다. 이곳의 규칙을 존중하세요. 중국이 세계적으로 중요한 나라라는 걸 저도 알고 있지만 이런 태도는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수 있습니다. 예의를 지키세요. 저는 화가 났어요. 충분히 우리끼리 해결할 수 있는 일이었는데 괜히 가르치려 드는 듯한 태도가 참을 수 없었습니다. 속이 부글부글 끓어올랐죠. 마치 우리가 예의를 모르는 사람처럼 꾸짖고 있는 그의 말투가 너무 거슬렸습니다. 결국 저는 참지 못하고 한마디 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잘났으면 미국인 행세는 하지 말죠. 같은 중국인 주제에 왜 미국인인 척하는 겁니까? 그의 얼굴에 당황한 기색이 스쳤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음부터는 남의 일에 상관하지 마세요. 우리 문제는 우리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도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차갑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학생들을 이끌고 입국 심사장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서둘러 테크데이로 가는 버스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미국의 풍경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끝없이 펼쳐진 고층 빌딩들, 넓게 뻗은 도로, 그리고 현대적이고 세련된 도시의 분위기가 모든 것을 압도하는 듯 보였죠. 학생들은 창문에 얼굴을 바짝 붙이고 연신 감탄하며 떠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교님, 이거 봐요. 정말 대단하네요. 구글에서 봤던 그 사진들이랑 똑같아요. 여긴 진짜 꿈의 나라 같아요. 왜 사람들이 미국 하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학생들의 반응은 예상했지만
막상 이렇게 들으니 속이 답답해졌습니다. 그중 한 학생이 더 과장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조교님, 이거 봐요. 여기는 진짜 중국과 완전 다르죠? 이 도시가 얼마나 잘 짜여져 있는지 보세요. 그 말이 기폭제가 됐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갑자기 의견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여긴 완전 다른 세계 같아요. 정말 중국보다 발전한 거 아닌가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하지 않을까요? 솔직히 이 풍경을 보니까 부럽긴 하네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호하게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을 꺼냈습니다. 다들 커튼 닫아. 라고 소리쳤어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 건 굉장히 위험한 거야. 이 화려한 도시에 숨겨진 진실은 생각해 본 적 있어? 학생들은 갑자기 조용해졌고 저는 말을 이어갔습니다. 미국은 보여주기식 문화야. 겉모습은 화려하지만 이곳에서 사는 사람들의 현실은 완전히 다를 수도 있어. 자본주의 사회의 잔인함을 알게 된다면 너희도 중국이 얼마나 대단한 나라였는지 깨닫게 될 거야. 몇몇 학생들은 반박하려는 듯 고개를 들었지만 저는 더 강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중국은 세계를 이끄는 유일한 문명국이야. 우리는 5,0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그런 우리가 이런 신생 국가의 겉모습에 쉽게 휘둘린다면 그건 우리 스스로를 부정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학생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고개를 떨구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테크데이 행사장을 둘러보며 각 부스를 하나씩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구경하는 듯했지만 곧 흥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교님, 이거 봐요. 이 기술. 우리 중국에서 몇 달 전에 새로 발표했던 거잖아요. 이건 완전히 베낀 거예요. 맞아요. 이 디자인까지 똑같이 따라했어요. 이건 표절 아닌가요? 학생들은 한 부스에서 또 한 부스에서 각국의 기술을 하나씩 지적하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부스 담당자들에게도 직접 다가가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중국 기술 아니에요? 왜 이렇게 똑같죠? 이 배터리 설계도 우리 중국 기업에서 공개한 것과 같은데요. 설명 좀 해보세요. 처음엔 당황하던 부스 직원들도 점차 인내심을 잃고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누굴 따라했다는 거죠? 중국이 베껴간 제품만 나열해도 이 테크데이 행사장을 다 채우고도 남겠는데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뻔뻔하군요. 왜 여기까지 와서 진상을 부리는 겁니까? 여기선 모두가 기술을 공유하고 발표하는 자리예요. 이런 행동은 정말 이해할 수 없네요. 학생들도 이에 질세라 맞받아쳤습니다. 베끼다니요? 중국이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다니 황당하네요. 우리는 정당하게 문제를 제기하는데 왜 화를 내시는 거죠? 결국 소란은 점점 커졌고 행사장 안의 다른 관람객들도 고개를 돌려 우리 쪽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진행요원들이 서둘러 달려와 사태를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분위기는 험악해져 있었습니다. 진행요원들은 우리 일행을 향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스를 방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른 관람객에게도 피해를 주고 있어요. 이런 행동이 계속된다면 행사장에서 나가 주셔야 합니다. 하지만 학생들 중 몇몇은 여전히 반박하려 했고 진행요원들과의 대화는 점점 격해지다 몸싸움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구세주처럼 누군가가 등장했습니다. 비행기에서 봤던 바로 그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는 서둘러 다가와 진행요원들과 차분히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중국에서 온 연구자들입니다. 아마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오해일 겁니다.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는 능숙한 영어로 상황을 설명하며 부스 직원들에게도 다가가 진정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모두가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오해가 있더라도 대화로 풀어나가야 하잖아요. 이렇게 큰 소란으로 이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그의 차분하고 설득력 있는 말에 진행요원들과 부스 직원들이 한 발 물러섰고 학생들도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저는 한숨을 돌리며 비행기에서 봤던 외국인에게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조금만 더 갔으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쫓겨날 뻔했네요. 그런데 혹시 테크데이 행사 관계자이신가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기자입니다. 이름은 데이비드이고 자동차 전문 기자예요. 자동차 전문 기자라니 흥미로운 일이었습니다. 데이비드는 전 세계에서 열리는 신차 발표회나 신기술 발표회에는 항상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1년 중 가장 큰 행사인 테크데이를 빼놓을 수 없죠. 이번 행사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었어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부탁을 하나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렇다면 괜찮으시면 이 행사장을 조금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솔직히 기대했던 것보다 사람이 없어서 재미도 없는 것 같아서요. 데이비드는 약간 웃음을 띠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 없다고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테크데이는 여전히 인기가 많습니다.
다만 그는 잠시 말을 멈추더니 살짝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덧붙였습니다. 한국이 테크데이에 본격적으로 참가하기 시작한 이후로는 행사장 전체가 한산해 보이는 건 사실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그렇지. 한국 따위가. 그래서 물었습니다. 그럼 이 행사는 한국 때문에 없어지게 되는 건가요? 데이비드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오히려 반대죠. 테크데이에 온 사람들은 대부분 한국 부스로 몰려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행사를 우스갯소리로 테크데이가 아니라 코리아데이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등줄기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한국이요? 중국 부스가 아니라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네, 못 보셨나요? 중국 부스는 이미 지나왔는데 부스가 작고 사람이 많이 몰려있지 않아서 그냥 지나치셨나 봐요. 저는 당황해서 얼버무리며 말했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 중국 부스로 다시 돌아갈까요? 그러나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으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일단 한국 부스로 가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네요. 어차피 거기가 이 행사에서 가장 뜨거운 곳이니까요. 지금 줄을 안 서면 오늘 못 보시게 될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한국 부스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 부스에 가까워질수록 멀리서부터 시끌벅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부스로 가까이 가기도 전에 엄청난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학생들과 저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조교님, 저 줄이 다 한국 부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인가요? 그런가 본데 저 줄이 어디까지 이어지는 거지? 줄은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고 부스 근처에는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사람이 몰려 있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믿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한국 부스를 보려고 몰려들다니. 중국 부스는 한산했는데 저는 데이비드를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줄을 서야 한다니 한국 부스가 정말 대단한가 보군요. 데이비드는 미소를 지으며 한 손으로 한국 부스를 가리키더니 말했습니다. 장지크 씨, 혹시 전기차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저는 약간 의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주행거리와 안정성이죠. 그리고 그런 점에서 우리 중국 전기차도 세계적인 기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약간 장난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모든 걸 결정짓는 게 바로 배터리라는 걸 아시나요? 배터리가 전기차의 심장이라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가 잠시 말을 멈추고 제 반응을 살피며 살짝 도발적인 어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지금 한국의 현대와 기아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이유도 바로 배터리 때문이에요. 이 차량들에는 삼성 SDI, SK온, LG에너지 솔루션 같은 한국 기업들이 만든 최첨단 리튬이온 배터리가 장착되어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라니요? 우리 중국도 배터리 기술에서 뒤처지지 않습니다. 우리도 뛰어난 기술을 가진 배터리를 사용하고 있다고요. 데이비드는 고개를 저으며 약간 비꼬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물론 중국도 뛰어난 배터리를 생산하죠. 하지만 대부분 중국 전기차는 인산철 배터리 LFP를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그게 저렴하고 안전하긴 하지만 에너지 밀도가 낮고 무거운 단점이 있어서 글로벌 시장에서는 점점 외면받고 있습니다.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데이비드는 제 침묵을 놓치지 않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반면 한국 전기차에 들어가는 리튬이온 배터리는 에너지 밀도가 높고 가벼워서 긴 주행 거리와 더 나은 성능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급 전기차나 장거리 운전을 요구하는 시장에서는 리튬이온 배터리가 필수죠. 테슬라조차도 한국 배터리를 선택하고 있다는 걸 아시나요? 저는 억울한 마음에 반박하려 했지만 데이비드는 멈추지 않고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인산철 배터리는 기술적으로 이미 10년 전의 기술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최신 전기차에 필요한 고성능을 제공하기에는 한계가 분명하죠. 그래서 대부분 중국 내수용 전기차에 사용되고 있어요. 그는 잠시 멈추더니 한국 부스를 가리켰습니다. 지금 저 부스를 보세요. 저 긴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 전기차와 그 배터리 기술을 보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더 이상 구식 기술에 관심이 없어요. 최신 기술, 즉 리튬이온 배터리 같은 혁신을 보고 싶어 하죠.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멀리 보이는 한국 부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었지만 저 멀리 한산한 중국 부스를 바라보니 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인산철 배터리는 화재 위험이 낮고 가격 경쟁력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무시할 수 없는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하는 듯하다가
다시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건 맞아요. 하지만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건 더 멀리, 더 빠르게, 더 안전하게 달릴 수 있는 전기차입니다. 그런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선 리튬이온 배터리가 필수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어떤 배터리가 더 주목받고 있는지 보면 답이 나오지 않나요? 데이비드는 손목시계를 보며 말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제 한국 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가 있어서 먼저 가봐야 할 것 같네요. 장지크 씨도 한국 부스를 꼭 보세요. 많은 걸 배울 수 있을 겁니다. 그가 떠난 뒤 저는 학생들과 함께 한국 부스를 기다리며 줄에 섰습니다. 학생들은 데이비드의 말을 듣고 멀리 보이는 한국 부스의 활기찬 모습을 보며 조용히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줄을 서 있는 동안 저 멀리 한산한 중국 부스를 바라보았습니다. 직원들이 무료한 표정으로 앉아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줄을 서고 기다린 끝에 마침내 우리의 차례가 왔습니다. 한국 전기차 부스의 입구를 지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부스 안은 발 디딜 틈도 없을 만큼 사람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연신 플래시를 터뜨리며 사진을 찍었고 인기 있는 인플루언서들이 한국 전기차를 찬양하며 실시간으로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같이 한국 전기차의 디자인과 기술력을 극찬하며 이 차량들이 세계 전기차 시장의 미래라는 말을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시죠? 이게 바로 한국 전기차의 위험입니다. 테슬라가 긴장할 만하죠. 현대와 기아가 이끄는 전기차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그들의 목소리가 부스 안을 가득 채웠고 사람들은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 자리 싸움을 벌이기까지 했습니다. 그 와중에 저는 한국 전기차를 한 대 한 대 눈으로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의 아이오닉 6과 기아의 EV9는 그야말로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유려한 곡선으로 이어지는 디자인, 완벽히 조화된 색감, 그리고 세련된 내부 인테리어는 그 어떤 중국 전기차와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완성도가 높았습니다. 그러나 진짜 충격은 차량의 기술 재원을 확인하면서 찾아왔습니다. 한 번 충전으로 주행 가능한 거리가 무려 700km에 달한다는 점. 10분 충전만으로도 300km를 주행할 수 있는 초고속 충전 기술. 최신 리튬이온 배터리를 탑재해 안정성과 성능을 모두 잡은 혁신. 그리고 테슬라를 뛰어넘는 정교하고 안정적인 자율주행 기술. 이 모든 것이 제 머릿속을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중국 전기차를 따라했다고 말할 수 없어. 오히려 우리가 따라가야 할 수준이야. 아니, 이건 우리보다 10년은 앞선 기술이야. 그 순간 제 다리는 떨리고 손이 차가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스 안을 가득 채운 한국 전기차의 위험 앞에서 저는 더 이상 서 있을 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저는 부스 옆 의자에 앉아 그만 고개를 숙이고 펑펑 울고 말았습니다. 학생들이 놀라 제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조교님,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세요? 조교님, 정신 차리세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학생들의 말을 들을 여유조차 없었습니다. 모든 걸 잃은 기분이었거든요. 우리 중국이 이렇게 뒤처져 있었다니. 학생들은 황급히 저를 부축해 행사장 밖으로 데리고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부터의 기억은 완전히 끊어졌습니다. 너무 큰 충격을 받은 나머지 정신을 잃고 말았던 겁니다. 눈을 떴을 땐 숙소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조교님, 정말 괜찮으세요? 많이 놀라신 것 같았어요.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일정 동안 저는 숙소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식사도 하지 않고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중국이 이렇게 뒤처져 있는데 내가 중국 전기차의 미래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결국 모든 일정이 끝난 뒤 저는 학생들과 함께 중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이미 중국을 떠나 있었습니다. 중국으로 돌아온 뒤에도 저는 여전히 한국 전기차 부스에서의 그 충격적인 광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래를 보고 달리고 있는데 우리는 여전히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닌가? 이제 저는 진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중국에서 살 자신이 없었습니다. 한국 여러분, 저 이제 모든 진실을 알아버렸습니다. 중국 전기차의 미래를 논하던 제가 이제 한국에서 전기차 기술을 배우고 싶습니다. 늦었지만 저 같은 사람도 한국에서 다시 시작할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요? 이상 한국의 전기차 기술을 배우고 싶어하는 장지크의 이야기였습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나요? 다음에도 더 재미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를 원하신다면 좋아요와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된답니다. 한국 호랑이